자꾸 기침이 나고 숨이 찬다면 폐가 굳어가는 신호라고요. 폐가 점점 굳어지면서 점차 호흡이 짧아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간질성 폐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은 증상이 심해지면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송진우 교수님과 함께 간질성 폐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송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간질성 폐질환 환자분에 대한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란 좀 어떤 질환인지 좀 질환 자체가 생소하기도 해서요. 숨을 쉴 때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이게 교환되는 장소인 폐포 사이의 공간을 간질이라고 하는데요. 숨을 쉬게 되면은 폐로 들어온 공기가 간질을 통해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몸 안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그 혈관을 통해서 폐포 바깥으로 배출되는 장소가 이제 간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질 부위가 손상을 당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 흉이 생겨서 굳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염증과 섬유화에 의해서 간질이 두꺼워지는 병을 저희가 통칭해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폐에도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상처가 생기면은 처음에 염증이 생기다가 점점 회복되는 걸 저희가 보통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들은 어떤 유전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어서 폐 안에 간질 부위에 상처가 생기지만 회복이 안 되고 그 상처가 점점 더 진행되면서 이제 섬유화가 진행하는 그런 경과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진행된 섬유화로 인해서 폐 구조가 변형이 되고 결국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이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폐가 굳어진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교수님. 왠지 이게 한 번 굳어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상처가 생기고 흉이 남으면 다시 돌아가질 않는데 마찬가지로 폐에 흉이 남게 되면은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가급적 조기에 병을 진단해서 치료를 해야 섬유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좀 빨리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폐가 굳어지는 이 무서운 질환이 왜 생기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잘 아시지만 과거에는 이제 탄광이라든지 분진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면 진폐증이 생겨서 또 섬유화가 생긴 경우가 있었고요. 폐암을 비롯한 그 종양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다양한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합병증으로 섬유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류마티스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표적인 예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결핍 조직 질환도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자세한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들이 확인되지 않고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특발성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특발성을 저희가 국내에서 2008년도에 전국 실태 조사를 했을 때 한 2,0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흔한 진단이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종류로 확인돼서 약 3분의 2 정도의 환자분들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다. 빨리 이 주요한 증상을 좀 잘 캐치해서 신호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간질성 폐질환을 의심해야 되는지 주요 증상들을 좀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섬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증상을 느끼시게 되면은 배기능하는 폐가 줄어드니까 호흡곤란을 경험하시게 되고요. 또 기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가래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마른 기침을 동반하시게 되고 또 때로는 피로감이라든지 가슴 불편감 그리고 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살이 빠집니다.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고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예후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흡곤란이나 마른 기침 이런 것들은 좀 흔한 질환이기도 하잖아요. 증상으로 좀 감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간질성 폐질환은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 만성 폐수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가래를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가래 없는 그런 마른 기침도 병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른 기침도 좀 잘 기억을 하면 좋은 증상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한지 고위험군도 좀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 병은 노화와 관련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한테 잘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대 이상 되는 그룹에서 저희가
일단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가족 중에 폐섬증 환자가 있다고 하면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의 가족들을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병이 있는지 몰랐지만 한 30, 40% 정도는 초기 단계의 폐섬증이 있는 걸로 확인된 바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결재조직염 환자분들은 또 30, 40% 정도는 폐에 병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도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그 위험 인재가 흡연이기 때문에 담배를 현재 태우고 있거나 과거에 태우신 분들은 또한 이러한 병을 생길 가능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흔한 질환이에요, 교수님? 아직까지는 이 네. 병은 드문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가장 나쁜 종류인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국내 자료에서도 한 10만 명당 최대 한 4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특발성 폐섬유증은 젊은 사람한테 생기지는 않습니다. 50세 이상에서 거의 다 생기거든요. 나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라는 점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질환이 좀 의심이 된다 할 때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확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 일반 엑스레이라든지 폐기능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일반 엑스레이나 폐기능 검사상의 이상 소견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이상 소견들이 관찰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검사가 이제 흉부 CT입니다. 흉부 CT를 찍으면은 이 병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진단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이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통 폐기능 검사나 운동 능력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 병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혈액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세부 진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놓치시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서 이 질환을 좀 방치했을 때 어떤 위험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좀 경각심을 한번 심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의 환자분들은 결국 병이 진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가 한번 굳어지면 결코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게 흉터로 남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견해서 병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 진행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말씀이시죠. 또 어떤 위험성들이 또 있을까요? 결국은 병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나 기침과 같은 불편한 증상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나쁜 종류라고 하는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섬유화로 인해서 보통 진단 후 약 3년 정도의 평균 수명을 보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명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좀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질환인가 봐요. 전체 간질성 폐질환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가장 나쁜 종류라고 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인 경우에 진단은 3년 정도의 평균 수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워낙 건강검진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채로 발견되는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 진단은 3년이라는 것은 이제 증상을 느끼고 그 병원을 찾아서 진단됐을 때 그때부터 3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됐을 때는 훨씬 더 긴 기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외국과 달리 건강검진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도 이제 40세 이상 되시면은 건강검진 하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반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그런 병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심소견이 있게 되면은 흉부 CT 촬영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진단하는 것, 그리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염증이 우세한 경우에는 저희가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활용하게 되고, 또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면역제제와 같은 약을 써서 또한 염증 억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섬유화가 우세하게 된 경우는 염증 억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희가 항섬유화제라고 부르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두 가지 약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르페니돈이라는 약이고, 또 하나는 닌테다닙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나 앞서 소개드린 진행성 폐섬유증에 있어서 폐기능 감소를 의미 있게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약이 듣지 않고 병이 나빠지는 경우는 젊은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폐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또한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약물을 씀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빠지는 분들은 결국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산소 치료나 호흡제와 같은 그런 대증적인 치료를 통해서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 그리고 폐섬유증의 진행을 좀 늦추는 치료부터 뭐 수술, 대증적인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 병을 아직 완전히 멈추게 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진행하는 섬유화를 억제해 주는 약이 다행히도 그 두 가지 약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응이 되는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닌테라진과 같은 항섬유제를 사용하면 그러한 적절한 약물 사용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그 산소 치료나 호흡제와 같은 그런 고전적인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유화 진행을 늦추는 약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폐가 굳어지는 속도를 늦춰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수님? 지금 알려진 바로는 네. 그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나빠지는 폐기능 감소를 약 절반 정도 늦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폐기능 감소를 늦춰주는 효과는 단순히 폐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늦춰주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의 그런 연장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최근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침과 같은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삶의 질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언급이 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런 약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를 받을 때 혹시 각별히 좀 유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앞서 소개드린 약물이 그 좋은 약이긴 한데 아쉽게도 이제 부작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입맛이 떨어지거나 뭐 울렁거리거나 광과민성이라 그래서 햇빛을 받게 되면 피부가 쉽게 탑니다.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정말 식사와 함께 약을 드신다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약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그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 받으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송진우 교수님과 함께 간질성 폐질환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우리가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신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법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배워보았는데요. 귀한 시간 내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